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예비과정 통합사회의 이진욱입니다. 자, 4강이에요. 5강 한번 쉬고요. 6강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임원택 선생님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 열심히 공부하셨죠. 자, 오늘은 자연환경과 인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환경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고 있는지, 일단 환경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될지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경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정부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그리고 기업이,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요, 먼저 환경 문제 살펴볼 건데요. 이 환경 문제가 전 지구적으로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는 이유는요, 한 나라 또는 한 개인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문제가 있고, 이러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어떠한 협력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양한 주체들이 어떠한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하느냐,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40페이지부터 죄송합니다. 40페이지부터 여기 몇 페이지지? 43페이지까지고요. 그 뒤에 있는 기본 문제, 그리고 단원 종합 문제까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언제는 막 구호 외치고 막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거 하고, 언제는 막 인사하고, 이 얼굴이 나오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자, 같이 인사하고 우리 열심히 집중해서 인사하고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교재 40페이지 환경 문제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환경 문제란 무엇이며 왜 발생하느냐. 물론 환경 문제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발생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식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것 때문입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원 소비가 증가하게 되었다. 사실 예전에 1차 산업 위주의 사회에서는 환경 문제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었거든요. 특히나 이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자원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다양한 환경 오염 물질들을 배출해 나가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산업이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원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요 화석 연료라고 불리는 친구들의 사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화석연료. 이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묶어서 화석연료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친구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CO2라고 부르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CO2라고 쓰죠. 특히나 뒤에 나올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는 아주 주 요인이 되는 친구이고요. 또 이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대기 오염 물질들을 이 화석연료 사용을 통해서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나면서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화석연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원을 소비하면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화석연료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원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또다시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하게 됩니다. 일단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려면 원료가 필요하게 되겠죠. 원료를 채굴하고 나무를 잘라내는 이 과정에서 자연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인구가 증가하면서 농경지도 늘어나고 공업용지도 늘어나고 또 주거용지도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자연 상태의 지표면을 바꿔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요. 또 생태계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이 생태계는 어느 정도의 자정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인데, 그러니까 오염 정도가 낮을 경우에는 자정 능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정화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정 능력을 벗어날 정도의 범위까지 환경이 오염되게 되면 자정 능력을 통해서도 이 스스로 정화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자정 능력 자체를 상실해 버리게 되는 거죠. 오염도가 너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현재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환경 문제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 먼저 복구하는 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복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데 소요됐던 기간보다 복구하는 데 드는 시간과 기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얘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또 최근에 이 환경 문제가 전 지구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두 번째 때문이죠. 발생 지역이나 국가를 벗어나 인접한 국가와 전 지구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 물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다고 하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환경 오염물질이 다른 나라로 이동해 오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떠한 환경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들어본 환경 문제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아마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봤을 환경 문제는 이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구온난화라는 환경 문제입니다. 자, 지구온난화는 말 그대로 지구가 온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면요. 여름에 되게 더워지고요. 겨울에도 되게 더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는 되게 더워지고 겨울엔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추워지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8년 제가 4강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엄청난 폭염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겨울에는 또 엄청난 추위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기온이 높아지는 폭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한파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지구온난화가 대체 왜 발생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요 화석 에너지, 화석 연료의 소비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면 요 화석 연료, 화석 에너지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물질들을 배출하게 되는데요.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들이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그럼 요 온실가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온실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비닐하우스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따뜻해요. 얘는 왜 그러냐면 밖에서 들어오는 열은 통과시키지만 안에서 발생하는 열은 바깥으로 잘 배출시키지 않거든요.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아주 더운 여름날에 그늘 하나 없는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검은색 차가 서 있습니다. 한 5시간 정도 서 있었어요. 그 차의 문을 열었다. 거기서 아주 열풍이 막 빠져나올 겁니다. 때로는 자동차 안에 라이터 같은 것들을 놓기도 하면 이 라이터가 엄청난 열에 의해서 막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똑같거든요. 유리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열은 통과시키지만 안에서 발생하는 열은 바깥으로 잘 내보내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온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구 주변에 대기가 둘러싸여 있어요. 이 대기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얘네들이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열은 통과시키지만 지구에서 발생하는 열은 어느 정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얘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원래 그래 왔어요. 그러면서 지구의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온실가스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것이죠. 왜? 화석 에너지, 화석 연료를 사용함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양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구로부터 방출되는 열을 더 많이 흡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온실처럼. 이러한 효과를 온실효과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온실효과에 의해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지구온난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태풍의 위력이 강해지기도 하고요. 또 병충해 발생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이상기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바로 극지방의 빙하 면적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건 자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빙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조금 따뜻한 시기예요. 우리가 후빙계라고 부르는데 항상 지구가 이렇게 따뜻했던 것만 아닙니다. 지구가 굉장히 추워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잖아요. 아이스 에이지. 맞아요. 지구의 기온이 낮아져서 얼음이 많아졌던, 빙하가 많아졌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지구 전체가 꽝꽝 얼어붙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지구의 기온이 어느 정도 낮아지면서 빙하의 면적이 확대되었던 시기거든요. 그럼 지금은 빙하가 없나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빙하가 분포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있을까요? 극지방에 있겠죠. 또 어디죠? 높은 산, 고산 지역에도 빙하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얘네들이 녹아내리게 되는 거죠. 빙하의 면적이 축소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얼음이 녹았네요. 뭘로 변할까요? 물로 변합니다. 이 물이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고산 지역 그리고 빙하,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녹게 되면 빙하 녹은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바닷물의 양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 결과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마이갓 하고 있죠. 해안의 저지대,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은 지역은 바닷물에 잠겨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원래는 요 노란색만큼이었는데 현재는 빙하가 녹으면서 여기가 더 녹아버린 겁니다. 현재 빙하의 면적이 축소된 것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이에요. 그래서 극지방의 빙하 면적이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 저지대는 침수, 물에 잠겨버리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상기후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이었나? 2년 전이었나? 그 뉴욕에 여름철에 엄청나게 눈이 내렸던 적도 있었고요. 몽골은 건조기후 지역이에요. 비도 잘 안 내리는 지역인데 갑자기 우박이 떨어졌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상기후들이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온실가스, 특히나 CO2가 많이 배출되면서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사막화입니다. 요 화자는요. 한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될 화자입니다. 사막이 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사막화는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이 사막으로 변해버리는 현상, 그것을 사막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왜 사막화가 발생하고 있느냐? 극심한 가뭄, 여기에도 지구온난화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또 인간의 과도한 경작과 목축인데요. 과도한 경작이라 하면 뭐냐면 땅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면 농작물이 땅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립니다. 땅의 지력이 소모된다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농작물이 영양분을 끌어올리면서 땅에는 영양분이 점차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지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력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농사를 짓게 되면 다시 지력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얘가 못 쓰는 땅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과도하게 경작을 하게 되느냐?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목축, 가축을 기릅니다. 가축이 땅에 있는 풀을 막 먹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풀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자라나지 못할 정도로 막 엄청나게 많이 풀을 뜯어먹게 되면 얘가 완전히 황무지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경작과 목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지역들은 대개 어디냐면 이 갈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현재 사막이에요. 사막. 그리고 사막화가 심한 지역, 사막화가 약한 지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두 지역 모두 분포를 살펴보면 사막 주변의 분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막 여기가 막 사막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원래 있던 사막이 점차 확대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막화는 일반적으로 사막 주변에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사막 주변. 자, 그런데 사막은 사람이 살기가 편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살기에 불리할까요? 아무래도 사람이 살기에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거주, 인간이 살기 어려운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오존층 파괴. 오존층 잘 알고 계시죠? 오존층이 파괴되는 겁니다. 얘는 지구로 들어오는 수많은 자외선 같은 것들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요 염화 플루오린화 탄소, 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레온 가스입니다. 프레온 가스. 그래서 얘는 주로 냉매제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무언가를 차갑게 만들어주는 용도로 요 프레온 가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스프레이 있죠? 제가 지금 스프레이 뿌리고 왔는데요. 스프레이는 기체로 분사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액체로 자리 잡고 있어요. 원래인 기체인 스프레이를 액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프레온 가스가 되고요. 또 에어컨, 냉장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이런 가전 제품들의 대부분 요 프레온 가스가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 프레온 가스의 사용이 늘어나게 되면 요 조금 과학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얘가 이렇게 하늘 높이 올라가서 오존층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만 알아둡시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요 프레온 가스에 염소라는 친구가 숨어 있는데요. 이 염소라는 친구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오존층을 파괴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럼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파괴된다. 자외선이 그대로 통과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피부암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 자외선을 많이 쬐게 되면 안과 질환 등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선글라스 같은 거 끼고 그래야지만 이 안과 질환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열대림 파괴. 열대림은요, 말 그대로 열대 기후 지역에 분포한 아주 무성한 식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대 기후 지역이라고 다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온이 굉장히 높고 비가 많이 내리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 있다 그랬었죠. 그 지역에 아주 넓은 지역에 굉장히 다양한 식생들이 자라는 열대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열대림이 파괴되면 당연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산소의 공급 또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럼 대체 이 중요한 열대림을 왜 파괴하고 있느냐?
나무를 다양한 뭐 가구를 만들거나 배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잘라내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농경지로 이용하거나 목축, 목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대림을 잘라내고 있는 겁니다. 이 열대림이 막 자라고 있는 지역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먹는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그 햄버거 안에 패티 들어있잖아요. 이 패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열대림을 잘라내고 거기에다 목장을 만들어서 그 패티를 생산해낸대요. 그래서 우리가 햄버거를 먹는 만큼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 열대림을 잘라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열대림에 굉장히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없어지니까 서식지가 줄어들게 되고요. 때로는 멸종하는 동식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동식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게 되면서 멸종하게 된다. 그러니까 생물종이 옛날에 100개였다가 이제는 뭐 90개로 줄어든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게 된다. 다음 산성비. 얘는 말 그대로 산성을 띠는 비를 얘기합니다. 그럼 대체 비가 왜 산성을 띠게 되느냐? 공장 매연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에 산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하늘로 막 올라갔다가 이 비와 결합돼서 지표면으로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산성비가 내리면 산림이 고사한다. 나무들이 말라 죽는다는 뜻이에요. 말라 죽습니다. 호수가 산성화되게 되고요. 호수가 산성화되면 거기 사는 물고기들 또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또 건축물과 각종 구조물이 부식, 쉽게 얘기하면 녹아내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산성비가 특히나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요거 때문인데요. 자, 보죠. 여기 산성비의 원인 물질 배출 지역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에요. 이런 지역들. 자, 그리고 산성비로 인한 토양 오염 가능 지역, 그리고 산성비 피해가 심한 지역, 산성비 피해 지역, 어쨌든 요 지역들은 산성비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요 산성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들이 산성비 원인 물질 배출 지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산성비 원인 물질 배출하고 있는데 피해는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서 배출하고 있는데 피해는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물질 배출 지역과 산성비 피해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요 오염 물질이 바람을 타고 막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장도 하나 없는데 막 산성비가 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자세히 살펴보기에 국제 협력이 나와 있죠. 자, 다양한 국제 협력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굳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는 국제 협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왼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런던 협약입니다. 얘는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하나 주의할 것은 바젤 협약이라고 또 있는데요. 얘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를 통제하기 위해 맺어진 협약입니다. 비슷하네요, 그렇죠? 폐기물 투기, 유해 폐기물. 자, 포인트는 런던 협약은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얘는 폐기물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해양 오염 방지가 주된 목표이고요. 얘는 유해 폐기물의 이동을 처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그러니까 유해 폐기물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사막화 방지 협약은 이름에도 나와 있네요.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맺은 협약입니다. 다음 파리 협정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부터 볼게요. 1992년에 기후변화 협약이 맺어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행동사항으로 97년에 교토 의정서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네 둘 모두 온실가스 감축,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라고 맺어진 협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는 친구들이다. 근데 얘가 좀 오래됐어. 그래가지고 새롭게 맺은 협약이 요겁니다. 2015년에 파리에서 맺은 협정이에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차원의 신기후체제 출범인데요. 얘랑 얘의 가장 큰 차이는요. 얘는 주로 선진국이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니 선진국이 그 부담을 져라 였는데, 얘는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개도국도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게 파리 협정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맺어진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 협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거를 탈퇴해가지고 한때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요거 지울게요. 그래서 정리하면 얘네들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은 다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다음 람사르 협정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습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람사르 협약에서 지정한 보호 습지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다. 다음 여기 몬트리올 의정서. 얘는 오존층 파괴와 관련이 깊다. 오존층 파괴를 위해서 생산 및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협약 의정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협약 의정서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고요. 저와 같이 살펴보지 않은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주체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고 해야 하느냐, 정부, 시민사회, 기업, 그리고 개인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페이지 넘겨서 41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자, 먼저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환경 문제가 한 나라의 것만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리고 각국의 정부들이 국제적인 협력에 동참해야 될 의무,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참여하게 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인데요. 얘도 말 그대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A 국가 또는 기업이 있고요. B 국가 또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 A 국가라고 할게요. A 국가는 요만큼의 온실가스,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B 국가도 요만큼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그걸 할당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B 국가가 요만큼을 할당받았는데 실제로는 이만큼을 배출하게 된 겁니다. 이만큼을 초과한 거예요. 큰일 났네? 그런데 옆국가한테 물어보니까 얘는 요만큼을 할당받았는데 실제는 이만큼을 배출했대요. 요만큼이 남았어요. 요거를 얘한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초과 배출한 양만큼의 배출권을 얘로부터 사오는 것이죠. 배출권을 판매하고 얘는 대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거를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 부릅니다. 전반적으로 이 A 국가와 B 국가의 할당량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 전체 할당량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을 조절하고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도 필요하지만 대내적으로, 국내적으로도 적정한 환경 기준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또는 소비자 처벌 부담 그리고 벌금,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고요. 또 친환경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친환경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을 지불하기도 하고요. 또 개발 사업 실행 전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얘는 말 그대로 어떤 개발을 실시했을 때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미리 평가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공장을 짓게 되면, 여기에다가 뭐 백화점을 짓게 되면 주변에 교통량은 얼만큼 많아질 것이고 환경 오염은 얼만큼 심해질 것이고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주변에 뭐 수질 오염은 얼만큼 일으킬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미리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심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 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 계획 자체를 변경해서 최대한 환경에 영향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이 개발을 바꾸게 하는 제도가 바로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도록 이게 권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먼저 탐구 자료 1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환경 성적 표지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탄소 성적 표시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표지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읽어보면 제품의 생산, 수용, 사용,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얘가 가장 대표적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제품이 이 과정상에서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지 여기다 적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굉장히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소비자들이 사지 않겠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팔려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이러한 과정상에서 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제품을 생산해 낼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기업에게 모두 환경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제도가 요 환경 성적 표지제라고 부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입니다. 굉장히 길죠. 자,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요거 한 번쯤은 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데 요거 붙어 있잖아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일수록 좋은 것이고요. 5등급일수록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똑같은 에너지를 투입했을 때 얘를 효율이 높냐 낮냐를 이거를 소비 효율 등급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이다. 소비자들이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왜냐면 똑같은 돈을 주고 구입했는데 소비 효율이 낮으면 굉장히 전기세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소비 효율이 높은, 등급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게 되겠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최대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조 또는 수입업자들이 생산, 수입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는 의무적인 신고 제도이다. 이게 바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다양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민사회를 보도록 하죠. 자, 시민사회 대표적인 게 시민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민들이 어떤 사회적인 다양한 현상들을 긍정적으로 바꿔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시민단체라고 부르죠.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NGO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일단 환경 문제 해결에서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주체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크게 감시 기능과 지원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감시 기능은 환경 오염 유발 행위에 대한 견제, 그리고 환경 문제 관련 현장 조사, 캠페인 같은 거 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환경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기획하거나 참여를 유도하고 실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교 역할을 한다. 자발적으로 정부나 기업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시민단체 운영을 통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기업입니다. 자, 기업 차원에서는 친환경 경영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축소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요거죠. 오염물질 정화 시설을 설치한다. 그래서 탈황 시설이라고 해서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시설들도 있고요. 폐수 정화 처리 장치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라던가 환경 성적 표지제 등에 부합하고 또 최대한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통과 폐기 과정에서 특히나 요거 우리 소비자들이 굉장히 바라는 것이죠. 과대 포장을 지양해야 한다. 왜냐면 얘네들이 대부분 다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기업의 노력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세 번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나와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많이 들어왔던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들은 없어요. 자, 그런데 물론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만 개인의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이죠. 대부분의 환경 문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실제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 과정에서 요리를 해야 되죠. 요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농산물들을 이용하게 되고 또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요. 또 음식을 다 먹고 설거지해야 되잖아요. 설거지 과정에서 우리 세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설거지 과정에서 또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활동들이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개개인의 노력들이 하나하나 합쳐지게 되면 환경 문제 해결 또는 완화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과 선택이 환경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생활 속에 환경 보호 실천이 필요하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왔던 것들이고 실제 실천하고 있는 것들일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집에서 분리수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막 한 다음에 이걸 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분리수거 되게 까다롭습니다. 막 이렇게 포장지도 벗겨야 되고 막 박스부터 스티커 막 떼내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재활용을 통해서 다른 자원 소비를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전거 이용을 통해서 우리 승용차 같은 것들을 적게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을 배출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대중교통 이용도 마찬가지고요. 또 물을 아껴 쓰고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이렇게 똑딱이 있는 것들, 스위치 있는 것들을 사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해왔던 것들일 겁니다. 자, 또 여러분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거죠. 교복 물려주기.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 판매하기. 그래서 최근에 이 중고 판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의외로 중고 판매가 잘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런 물건이 팔릴까? 라고 해서 중고 판매를 하는 그 사이트에 올려봤더니
잘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고 판매라던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 같은 것들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봤던 재활용 또한 나와 있습니다. 또 법 잘 지켜야겠죠. 그리고 친환경 제품의 환경 친화적 상품을 소비하면서 녹색 소비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는 제품을 구입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고 폐기하는 그 과정 전체에서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고 친환경적인 생각을 하는 그 소비를 녹색 소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뒤로 넘어가서 우리 개념 체크 그리고 기본 문제 풀이